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좀 말씀을 드리고, 놀랍게도 한국과 굉장히 역사적 경험이 비슷한 동남아시아의 두 나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사례를 가지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선택되고 또 개혁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1988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선택이 됩니다. 이게 1987년, 1년 전에 1987년에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로 처음으로 직선제, 그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민주적인 그런 국회를 구성해야 된다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그럼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을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상당히 비슷한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때 225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고, 나머지 75석은 전국구 의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또 선출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 간단하게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남들보다 많은 득표를 하면은 당선된다 라는 의미에서 단순다수 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전국구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단순다수 대표제, 소선거구 선거, 여기에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전국구 의원들이 이제 배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참을 가다가 2004년도에 또 선거제도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뭐냐면 혼합형 다수대표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국 유권자들은 이제 1인 2표를 갖게 된 거죠. 한 표는 이제 지역구에 투표를 하고, 다음에 다른 한 표는 이제 정당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병립형이라 불리는 것은 이 지역구 선거에서의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 이렇게 병립해서 진행된다라고 해서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는데, 2020년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죠. 이때 또 한 번 선거제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똑같이 혼합형이긴 한데 이제 다수대표제가 아니라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자, 연동형은 뭐냐면은 전체 이제 그 정당의 의석이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연동돼서 결정된다라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병립형과 어떻게 다르냐?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그다음에 정당 선거,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 이게 별개로 진행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연동형에서는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돼서 결정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동되는 그 비율을 한국에서는 2020년에 이제 절반 50%만 연동시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자,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요런 이제 선거제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비중이 좀 증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례대표제 혹은 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런 것들이 왜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선거제도는 여러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따라서 뭐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을 떠올려 보시면은 뭐 무수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두 가지 규칙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드리고 또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 위에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이렇게 구분하는 의석 전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를 하잖아요. 각 후보든 정당이든 그 득표가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되느냐를 규율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나눌 수 있다. 자, 다수대표제는 뭐냐? 다수 득표를 한 후보의 그 표만 의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다. 그러면은 1인만 선출하는 거죠. 각 선거구에서. 그러면은 1위 득표자의 표만 의석으로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중대선거구라고도 표시가 돼 있죠. 이게 바로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가 선거구 크기라고 하는 규칙인데요. 각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느냐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한 명만 선출하면 소선거구, 2명 이상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한 명만, 그리고 중대선거구인데 만약에 선거구 크기를 3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상위 3명의 득표만 의석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 다수대표제. 자, 그러면 비례대표제는 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의석 전환 공식인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에 투표를 해서 이제 네. 당이 이제 비례대표의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받은 선거 그 표수에 따라서 네. 네, 그렇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걸로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뭐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득표가 의석으로 비례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를 득표한 정당이 있어요. 그럼 그 5%를 득표한 정당은 의석을 5%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 10%를 득표한 정당의 경우에는 10% 의석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선거구 크기를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의석 전환 공식에 따라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조합하면은 이제 4개의 선거제도로 유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했는데 제가 가입표를 해놨어요. 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는 가입표를 쳤을까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선거구제에서는 이제 네. 한 명만 선출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득표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의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한 명만 선출하는 그런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냥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그 정당의 한 석만 가져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선거제도는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차이가 서로 다른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당수, 그러니까 원내 정당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 3개의 다른 유형의 선거제도가 다른 효과를 초래한다. 자, 우선 가장 원내 정당수를 적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선거제도는 요 3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네. 제도 하에서는 네. 군수정당의 난립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제 역으로서는 네. 거대 양당제 출현을 계속해서 견고히 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가장 정당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왜? 각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2위부터는 이제 당선되지 못하니까 그 규모가 큰 그런 정당들만 원내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나머지 2가지 중에 가장 원내 정당 수를 높이는 그런 효과 있는 선거제도는 무엇일까요?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일까요? 아니면 비례대표제일까요? 당연히 비례대표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중대선거구에서는 더 많은 후보들이 이제 국회로 진출할 수 있고 또 비례대표인 만큼 다양한 후보들을 그 네. 표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네. 네, 더 다양한 후보들이 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당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중대선거구를 채택했다 하더라도 다수대표제라면은
다수 득표, 예를 들어서 선거구 크기가 뭐 10이다. 그러면은 상위 10명의 후보 혹은 10개의 정당만 원내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단 1%의 득표만 하더라도 1%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오기가 쉽겠죠. 왜? 작은 정당들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쉬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당의 수에는 이렇게 다른 유형의 선거제도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정당의 수가 많고 적고가 그럼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뭐 그 의원들도 있고 또 단체장도 있고 하니까 통틀어서 정치인이라고 할게요. 우리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잘했으면 쉽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거를 뭔가 평가하는 뭔가 지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중에 책무성, 반응성, 조응성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책무성 쉽게 얘기하면은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책임을 다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책임을 다 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고 어떤 때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네, 전 국회의원은 입법부에 소속된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라던가 아니면 한정위원을 내린 결정들이 상당히 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 몇 년째 그러한 부분에 미비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입법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은 다시 재선을 시켜주고 못하는 사람은 낙선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책무성을 강하게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반응성은 뭔가 변화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법안 이런 것들 만들어서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반응성의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반응성은 높아지거나 낮아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당에 국회에 입성한 정당의 수가 더 많을수록 더 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반응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려면은 합의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뭔가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원내 다수가 찬성을 해야 어떤 법안이든 통과되겠죠. 근데 정당의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동의를 이끌어내야 될 정당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합의가 쉽지 않아지고 따라서 반응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당 수가 작으면 극단적으로 양당제다. 그러면은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하나의 정당이 뭐 결정을 하면은 그게 통과될 테니까 반응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조응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익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죠. 이것들이 국회에 얼마나 잘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조응성이 높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자, 책무성과 반응성은 정당 수가 작은, 그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때 높습니다. 반대로 비례대표제에서는 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조응성은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 낮지만 비례대표제에서는 높다.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따라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응성을 높이고 싶다? 그럼 비례대표제. 책무성이나 반응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 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둘 중 하나 중에서 유권자가 선택하니까 네. 한 정당이 잘못하면 다른 정당에 표를 줄 수 있고 네, 책임이 네. 분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되려면은 누가 책임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겠죠. 따라서 정당 수가 적을수록 누가 이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결과에 책임 있느냐 그거를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따라서 정당 수는 적을수록 책무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